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대장동 의혹 제기 뒤 첫 대면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광주를 찾아 할아버지의 만행을 사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된 뒤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피해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납치된 여성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KBO 간부가 중계권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원에서 기각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풀려난 지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제기 뒤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재판 전 취재진을 만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해결을 위해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여당 반대로 미뤄졌습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정부가 가져온 요금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건데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일 외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오늘도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몰아세웠고 대일 관계를 굴종 외교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만행을 사죄하며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 씨는 할아버지가 학살의 주범이라며 무릎을 꿇었고 5.18 유족과 피해자들은 전 씨를 안아주며 화답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이 대표와 대장동 실무자 사이 관계를 증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타나자 시민들 사이 큰 소란이 빚어집니다. 한 80대 남성은 이 대표에게 달걀 2개를 던졌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시민들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과거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오후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를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뒤 법정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증인석에 앉아 검찰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은 자신이 직접 입사시켰고 이를 이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이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담당자인 김 처장을 데려가 함께 보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이미 2009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김 처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연쩍게 일부러 소개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5년 호주 출장 당시엔 김 처장이 이 대표의 질문에 대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챙겨갔고 김만배 씨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 등을 이 시장과 논의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요트에 함께 탔고
함께 맥주도 마시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의견과 경험을 섞어 말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한 사실만 대답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과거 세미나 등에서 김 처장을 본 적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인지는 인식하지 못했고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처장이 호주 출장에 동행한 건 유 전 본부장을 보조하기 위한 거라며 패키지 여행에 같이 참석했다고 해서 다른 일행까지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2주 뒤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할 예정인데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과 문답을 주고받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입니다. 50억 클럽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건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뒷돈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다음 표적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을 둬 수사한다며 참담하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2014년 대장동 상가 건물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았다는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돈을 끌어다 줄 금융기관을 물색하던 정영학 회계사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을 통해 부행장 등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양 변호사가 대장동 토지 보상 절차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압수물을 분석해 밝혀야 하지만 약정됐다고 거론된 대장동 부동산의 가치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와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던 박 전 특검이 실제 수수한 뒷돈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민간업자들이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을 도운 듯한 정황도 보입니다. 박 전 특검 딸에게 50억 원을 준다던 김만배 씨의 말 역시 검증해야 할 대상입니다. 50억 클럽 수사의 다음 표적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총장은 재작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만배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정영학 녹취록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사건 수사를 막아줬다는 전원도 담겼습니다. 역시 화천대유에서 억대 고문료를 받았던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역시 오랜 기간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한 끝에 포착할 수 있었다며 뒤늦게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제외했던 계엄 문건 관련 내란 음모 혐의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 법원은 4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혐의가 중하고 5년 넘는 해외 도피로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인천공항 도착 직후 체포해 이틀 동안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 성향의 법정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기무사의 인력과 자금을 동원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혹인 계엄 문건과 직접 관련된 내란 음모 혐의는 빠졌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문건이 실제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하시는 아,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개헌 문건 관련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문건 작성 경위와 목적,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 선포와 무장병력 투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의 만행을 사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 구성원의 5.18 사죄와 참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씨는 할아버지가 학살의 주범이라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씨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외투로 묘비를 닦습니다. 끝까지 전남 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 총탄에 희생된 고등학생의 묘 앞에서는 더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을 할아버지가 죽였어. 제가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 안 난다. 고 전두환 씨 일가 구성원이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에서는 5.18 유족과 피해자 그리고 전우원 씨가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학살자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광주 시민에게 큰 고통을 준 데 대해 사죄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5.18 유족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이어진 진심 어린 사죄에 5.18 유족과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 씨를 위로하고 안아주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라고 쓴 전우원 씨. 이번 사죄가 또 다른 5.18 학살 가담자들의 양심 고백과 증언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원에서 기각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닷새 만에 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32살 남모 씨가 경기 성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 씨가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남 씨를 체포해 소변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선 주사기 등 증거물도 발견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주에도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때도 가족이 신고했고 경찰은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틀 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남 씨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8년엔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님한테 하지 마세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정 변호사가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습니다. 교육위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고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 국회 청문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질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출석 못할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를 기망하려고 했거나 그런 나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학폭 문제를 법기술로 피해갔던 정 변호사가 또 한 번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기는커녕 아나무인 대응하는 모습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생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의 학폭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 건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순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황이 있다. 그럼 청문회 한번 더 합시다. 결국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없이 여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다음 달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인 일정 변경이라며 항의한 뒤 청문회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교육당국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재석 13인, 개적 13인 중에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단독 의결로 다음 청문회엔 정 변호사는 물론 아내와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정 변호사 출석을 위해 고발과 동행 명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일 외교를 두고 오늘도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영재 의원의 체포한 가결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대일 외교를 굴종 퍼주기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힘을 실었습니다. 체포안이 가결된 하영재 의원보다 혐의가 무거운 이 대표 체포안 부결은 비상식을 넘어선 몰상식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서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대일 외교 국정조사 추진은 대선 불복 심리, 이재명 방탄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연일 죽창과 방탄가만 불러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본심이 국익이 아닌 국론 분열이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물타기를 위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무마용 해명으로 국민을 바보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갑작스러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배경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차리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국회 법사위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주까지 처리해야 한다면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정의당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이나 이렇게 비교섭 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추천권을 보장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음 주 국회에선 사흘에 걸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일 외교 국정조사, 쌍특검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의 발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미뤄졌습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정부가 가져온 요금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건데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의 구체적인 인상폭이 결정될 거란 애초 관측과 달리 당정협의의 결론은 인상안 발표 보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추이 등 여러 요인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이라든지 그런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요금마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폭과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과 정부 내 최적의 안이 이제 선택이 되면 그 무렵에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정부의 인상 계획에 퇴짜를 놨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당정협의에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 9.5%보다 낮은 수준의 복수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동결했던 가스요금의 인상 계획도 담겼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 그리고 국민 부담 사이에서 나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한전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이 한일 정상회담과 주 69시간제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만큼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생산은 17%나 감소해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둔화하고 양호한 날씨가 겹치며 운수창고와 숙박음식 등 대면 업종 호조에 힘입어 2월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에서 판매가 늘며 5.3% 증가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한 소비가 2월엔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0.2% 증가했고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늘며 건설 기송도 6% 증가했습니다. 그간 주춤했던 내수 지표가 개선되면서 2월 생산과 소비 투자는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석 달 연속 하락한 기저효과와 대규모 할인 행사, 전기차 보조금 재개 등으로 음식료품, 승용차 판매 등이 증가하여 5.3%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하지만 실물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산은 2월에만 17%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2월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3.1% 줄고 전기가스업 생산도 감소하면서 3.2% 줄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전체 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 부진 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집행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출과 투자, 내수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의 적자가 4배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2070년쯤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올해 0.73명으로 나오고 2040년에 1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올해 0.62명으로 훨씬 더 낮아지고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1명 아래인 최악의 초저출산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연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될 때 적자의 규모는 초저출산을 가정한 경우 207조 원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쌓아둔 돈 없이 보험료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70년에 33%에 달하지만 초저출산을 가정했을 때는 무려 42%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험료율이 42%일 때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21%인 63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지금 세대가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크게 대립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 수명 연장일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된 뒤 살해됐습니다. 범행 이틀 뒤 피해자 3명이 붙잡혔는데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남성 1명이 발버둥 치는 여성을 도로가에 세워둔 승용차로 끌고 옵니다. 여성이 극렬히 저항하지만 결국 제 앞에 차에 강제로 태웠고 또 다른 남성이 운전석에 올라타면서 차는 곧바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납치된 40대 여성은 만 이틀도 안 돼 대전에 있는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모두 3명. 먼저 30대 남성 2명은 범행 당일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해 피해자를 납치해 대전으로 돌아간 뒤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수도권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기서 헤어졌다가 각각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과 모텔에서 2시간 반 차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처음엔 자신들에게 납치를 의뢰한 인물이 있고 이 의뢰자에게 여성을 넘겨준 뒤로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잡아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여성을 직접 살해해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전에 버린 차량도 찾았는데 차 안엔 혈흔과 흙이 묻은 흉기,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자로 지목된 공범까지 서울 논현동에서 체포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또 신상을 공개할지 등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검거 전까지 여러모로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이 무모한 범행에 나선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의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인데다 걸어서 10분 거리엔 지하철역도 있어 한밤에도 유동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던 시민이 납치 장면을 목격해 신고하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담한 태도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납치에 활용한 승용차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의 명의로 된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대전에 버려진 차를 찾았더니 앞유리엔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긴 했지만 밝은 대낮에 지하철 역사를 유유히 돌아다니다가 결국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처럼 무모한 범행을 무릅쓴 건 그만큼 목표가 뚜렷한 계획 범죄였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한 명이 일했던 대전 지역 업체의 관계자는 서너 달쯤 전 차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YTN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게 앞으로 수사의 핵심. 경찰은 우선 이들이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실을 파악해 금전을 노린 건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원한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부를 받아 벌인 범행이고 성공 보수는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검거 직후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나 피해 중대성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근식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과거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근식이 과거 자수한 사건이었고 이미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서 금부치를 대량으로 훔쳐 도주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부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그제와 어제 각각 붙잡고 주범 A씨는 구속했습니다. 또 공범 B씨는 주범 A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세대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숨진 나이지리아 4남매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은 가족에게 기쁨을 줬던 아이들이었다고 회상하면서 4남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이지리아인 동포들의 손에 이끌려 운구차로 차례차례 향하는 4남매. 환하게 웃는 얼굴은 이제 영정사진 속에서만 빛날 뿐입니다. 부모는 영원한 안식을 찾아 떠나는 자녀 4명을 애끓는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생이별에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은 나이지리아인 4남매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화재 때 다쳐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는 아직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Happy, cheerful, joyful. I say 100%. I love them. 부부가 낯선 한국 땅에서 아이 5을 낳아 기르며 살아가는 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 2개가 딸린 이곳 다세대 주택에서 5남매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봐온 이들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항상 밝고 명랑했고 가정도 항상 즐거웠었고요. 정말 맏딸답게 의젓하고 동생들 잘 챙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2년 전에 살던 집에서도 불이 나 둘째 아들이 화상을 입는 등 고초를 겪었던 가족.
이번엔 아버지가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창문을 깨려다 실패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긴박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BO 간부가 중계권을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과 자회사 KBOP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KBO와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된 KBOP는 리그 중계권 사업이나 후원사 유치 관리 등을 맡은 곳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KBO 간부 A씨의 배임 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스포티비 등 TV 채널을 운영하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 A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당시 독점 중계권 축소를 우려하던 A클라에 중계권에 관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아내의 급여 등 명목으로 건네받았던 겁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A클라 대표 B씨가 회사 돈 10억 원을 횡령하고 그 일부가 A씨 아내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로비 의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B씨의 횡령 혐의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송치를 요구했고 계좌 추적 등 보안 수사를 거쳐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을 받은 KBO 측은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의혹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를 보강한 뒤 조만간 A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프로축구 승부 조작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을 대거 사면한 대한축구협회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면 결정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선수들은 앞을 향해 잘 성장하고 있지만 행정은 뒤로만 간 것 같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서울축구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28일 발표한 사면 조치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한 결정을 사흘 만에 철회한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고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한 명분이라고 했지만 설득력은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돼 있어 월드컵 16강과 승부 조작 사면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층 엄격해진 도덕의 기준과 함께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1시간 앞두고 사면을 전격 발표한 꼼수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표팀 서포터스 붉은 악마 등은 사면을 강행할 경우 향후 A매치를 보이콧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다급하게 사면 조치를 없던 일로 하면서 파문을 일단락시켰지만 팬들의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만 앞으로 성장해 가고 축구 행정은 계속 뒤로만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KT가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에 이어 사회이사 후보 3인도 동반 사퇴하면서 당장 차기 이사회 구성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초 차기 대표가 선임될 예정이었던 KT 정기주주총회. 개의 직전 재선임에 나섰던 사회이사 후보자 3명이 돌연 동반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이 후보자 1명에 대한 재선임 반대 입장을 내면서 다른 두 후보도 연임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사퇴 닷새 만에 이사회까지 집단 공백이 된 셈입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소액주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쫓아가서 역전시키고 세계적인 기업이 돼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런 경영 공백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도 주가지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이사 6인 가운데 5인이 이미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회는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새로 선임된 이사 취임 전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해 공식적으로 남은 사회이사는 4명입니다. 이들은 차기 대표이사 선출을 위해 현재 공석인 2명은 물론 자신들을 대체할 후보를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에 박종욱 대표 직무대행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T 노조 측은 이번 사태에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며 이사진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치 외압과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표이사 심사 기준에 기업 경영 경험 등 전문성을 포함하는 이른바 낙하산 방지 정관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권 카르텔의 대안이 낙하산일 수 없고 KT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전체 주주들이 낙하산은 안 된다라는 특별 결의를 하자라고 제안했었습니다. KT는 정관 변경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차기 경영진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후보 선임까지 적어도 5개월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장기간 KT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면서 회사 경영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카카오와 손잡은 SM엔터테인먼트가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진을 출범시키며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업주인 이수만 전 프로듀서는 주총장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SM의 한 시대가 끝났다며 자신의 노래 행복가사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새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카카오가 일대 주주에 오른 뒤 처음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SM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들이 사내외 이사로 순조롭게 선임됐습니다. SM 지배구조 개선에 물꼬를 튼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와 일대 주주 카카오 측인 장윤중 카카오엔터 부사장도 기타 비상무 이사에 선출됐습니다. 새 대표이사인 장철혁 이사는 앞으로 선보일 SM 3.0 전략에 자신감을 보이며 빠른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주주 배당금을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액인 주당 1,200원으로 책정하기로 의결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도 약속했습니다. 참석 여부에 관심을 모은 창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해외에 있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따 창립했던 SM이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됐지만 자신은 지속 가능한 K-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노래 행복 가사가 지난 모든 과정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립자 이름을 지우고 새로 출범한 SM의 새 경영진은 카카오 측과 전방위 협력을 통해 새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정호김,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재판 얘기로 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앞서 대면하게 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골프도 같이 친 게 아니라 요트도 같이 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차피 뭐 본인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다들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어제 또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가지고 200억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재판에 앞서서는 이재명 대표는 뭐 일단 질문에 특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의미심장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동규 씨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차원으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가를 하면서 재판에서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기세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오늘 재판이 이루어졌고 아마 다음번 재판에서 이제 그 반대 신문이 있게 되면은 논쟁이 치열하게 개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서는 사진이고요.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같이 이제 여행 중에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증언은 이제 김문기 처장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만날 수밖에 없었던 세미나도 있었고 무슨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처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 증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은 사진이 그냥 같이 나왔다고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한 것도 전해 들었다는 전언일 뿐이라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들의 주장이 좀 그렇게 썩 재판관을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검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웨딩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지 눈을 마주치는 사진은 거의 없다. 보통 단체 사진 이런 사진 찍으면 카메라를 보고 찍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앞을 보고 찍지 누가 눈 마주치는 사진이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눈을 안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말하자면 근거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4명을 골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동규가 얘기했던 3명이 골프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각기 다른 지점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2009년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연합회장 할 때 같이 세미나를 했다. 그 세미나 했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제 앞으로 눈을 마주쳤느니 같이 갔느니 요트를 탔느니 보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만 이제 전화기에다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이 적혀 있었다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세미나 토론회 자장이 미리 이렇게 패널들을 불러놓고 몇 분씩 어떻게 하고 이런 조정을 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시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도계공을 만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유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사진만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사진에서 뭐 같이 가깝다, 눈을 마주쳤다 이런 것보다는 직무 연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재판에 지금 안다 모른다를 쟁점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사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구형 뭐 형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또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또 대장동 이 유동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재판이잖아요. 대선에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직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그 소위 선거 보조금으로 받았던 돈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당이 정말 존폐 기로에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화 녹취록, 그래서 뭐 김 처장, 대표님 아니 뭐 시장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끝끝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원래 김문기라는 인물은 모 건설 회사의 리모델링 담당 영업부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회의를 하면서 2009년에 유동규, 김문기 그리고 이재명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의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혹시 이재명을 아느냐 그랬더니 전화했었다고 했다는 얘기가 오늘 재판에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사실은 증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문 증언이죠. 전문 증거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건설사의 영업부장으로 있다가 성남도계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재명 시장이 만든 거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김문기 처장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 삭제에 대한 실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이제 그 소위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선 소위 성남의 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게 만점을 주고 다른 경쟁자들에게 빵점을 주는 예.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김문기 씨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그 뉴질랜드, 호주 갈 때도 특별히 유동규, 김문기를 낙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 데려가자. 예. 해가지고 가가지고선 골프만 친 게 아니라 뭐 요트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 낚시를 해가지고 무슨 생선을 잡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예, 예. 대장동 사업에 이렇게 깊게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에요. 통념이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고 하니 예, 예. 모른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예. 이재명 대표의 답이 무엇일까라는 건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안다 모른다를 넘어서 이게 법정에서 지금 밝혀야 되는 건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게 핵심인 쟁점이 되더라고요. 네. 만약에 뭐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 방송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 얻겠다 이런 게 아니면 또 뭐 무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문기 씨를 안다고 했을 때 네.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 전체를 답을 해야 되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선 공간에서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검찰의 의혹 제기라면 이제 문제 제기는 그런 것이겠죠. 예. 부인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것을 손절하고 피해갔다.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하나의 이익에 해당된다. 검찰의 요지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판관은 그런 안다 모른다라는 부분은 어느 선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예. 사실 저도 뭐 아마 정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 해외 순방을 갔을 때 예. 국회 사무처 직원이 따라가는 부분에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 지금 오늘 나온 그 증언만 하더라도 성남도계공 직원이 해외 순방을 간 것은 유일하게 그것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재명 시장 본인 스스로가 성격상 잘 모르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어렵고 예. 또 하나는 그때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 그냥 휘청휘청할 때였기 때문에 네. 해외에 가서 골프를 친다, 요트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입이 무겁고 정말 우리 패밀리에 가까운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가 예. 말하자면 고 김문기 씨를 예. 같이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자체를 재판관이 좀 중히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 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안다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더 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재판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좀 정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에서 그 유동규 일당들은 어쨌든 수익을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번 거죠. 근데 과연 이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윗선이 있느냐를 지금 밝히는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밝히기 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최측근인 뭐 정진상 비서실장이라든지 그 돈이 갔느냐 이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CCTV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장 집무실에 있는 CCTV인데 정진상 측에서는 이 CCTV 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이 CCTV가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작동이 안 됐대지 않습니까?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복도에 있는 건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예. 아무튼 시장 방에 있는 거 그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그 시장님 방에 CCTV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거 다 가짜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정진상 씨 방에 있던 CCTV도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에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리고 지금 정진상 씨도 지금 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특히 유동규 씨 압수수색 때 전화기 버리고 뭐 이래가면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해갖고 증거인멸 교사로 지금 이제 혐의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선 만약에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확인이 되더라도 네.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거는 정진상, 김용이 받은 것이지 이재명 나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또 손을 그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예감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은 네. 다단계 방패가 있어요. 쉴드를 치고 있어가지고선 그 쌍방울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북 송금도 보면은 지금 김성태 씨도 입을 열었지만 과연 그러면 김성태 씨가 북한에 줬다고 하는 것, 근데 그거를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화영과 그러면 이재명 간에 어떤 그런 그 교류가 있었으면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내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검찰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심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놓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 쪽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뭐 어떤 뭐 인허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축을 또 보면 이제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진행됐던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50억 클럽입니다.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여쭤볼 텐데, 돈을 지금 끌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금융지주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또 200억 원을 약속받았다. 이런 지금 또 좀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 아마 이제 뭐 부국 정권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김만배 씨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용이 뭐 지금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치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돈을 뭐 1,100억을 받아내기로 했는데 너무 지분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좀 부국 정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특검보로 있었던 양모 변호사한테 시켜서 본인이 예.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제로 이제 뭐 상가 대장동에 있는 상가를 뭐 그게 뭐 400평형인데 20억 뭐 몇십억 200억인가요? 예. 뭐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렇지만 또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배임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재명한테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말하자면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것을 썼다 있고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 네네. 더군다나 이것은 나중에 우리은행이 아닌 하나은행으로 넘어감으로써 네. 무위로 돌아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 예. 지점들을.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 국회에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하고 기싸움하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 그걸 가지고 하지만 예.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예. 상당히 서로 구분해서 보여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하여튼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정리를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일들의 핵심이 누구였느냐 이걸 이제 밝혀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냥 유동규 일당이 그냥 다 한 것이냐 아니면 이 작은 부분 또 사업의 인허가 부분까지도 뭔가 연결된 것이 있느냐 이걸 밝혀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업 참여나 금융 아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약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검찰, 지금 50억 클럽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좀 속도를 내는 느낌인데 그럼 왜 이제 속도를 내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저도 없죠. 그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55 클럽과 관련해서 관련된 특검 법안이 예. 3건이 상정이 됐거든요. 네. 바로 그 타임에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박영수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네. 200억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은행 의장으로 있으면서 PF 대출이라든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은행 의장으로 있는 뭐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의 한 수 운운하거든요.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 밑에 특검보인 양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한 대출 브로커의 변호를 해준 것으로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로 그런저런 편의를 봐주면 지금 대장동에 있는 건물과 뭐 집하고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2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영수 변호사가 그 지역에 본인의 토지나 부동산이 없는 한 과연 그 건물 상가라든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그러면 이 대장동 일동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동규 일당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땐 대장동 일당이고요. 특히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에서는 김만배가 주로 등장을 해요. 김만배, 정영학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성남시 성남도계공과의 컨소시엄 한 성남의 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유동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유동규 선에서 했겠는가. 남욱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돈을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달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유동규를 보고 줬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더라 굉장히 헷갈리는 사건이긴 하지만 50억 클럽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로라 하는 지금 그 율사들 법조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박영수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다음에 그 재판 거래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수남, 최재경 하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작에 검찰이 좀 보강을 해서 수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과 관련해서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국민 감정이 정말 하늘을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법 논리 그리고 법 기술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진상 규명이 돼야 하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지금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밝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좀 했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를 좀 계속 좀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만났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광주에 오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죽어왔다만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장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뉴스 보고 계속 과정들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 저분이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어떤 마약 혐의, 뭐 또 심지어 뭐 성적인 뭐 그런 것까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종교에 기대어서 또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못다한 광주 5.18 유족에 대한 사죄를 늦게나마 했다라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광주의 그 5.18 유족들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더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똑같은 전두환 소위 신군부 세력의 또 한 축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의 경우 노재현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서 위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또 실제로 추징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전두환 대통령은 뭐 전혀 없다는 식으로 딱 잡아떼고 그러면서 우리 전우원 씨가 뭐 이순자 여사가 스크린 골프 치고 뭐 호화하고 또 아들들이 뭐 미국에서 크게 뭐 와이너리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되는 가족들의 행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늦게나마 뭐 본인이 사실은 뭐 연령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저런 모습으로라도 어쨌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 가족의 어떤 하나의 그 뭐 흑역사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애소 드러내서 사과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울먹으면서 얘기도 했지만 그 묘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코트를 땄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보도는 안 됐지만 SNS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코트 안 빨겠다, 은혜 받은 코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동일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앵커님은 아주 어려웠을 것 같은데 군사 쿠데타로 제가 79년생입니다. 아 그러면은 바로 그 해네요. 맞습니다. 그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집중하고 그 권력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돈을 재산을 축적했잖아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 권력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을 완전히 좌절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후에 여러 번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반성하지 않고 결국은 고인이 됐죠. 망자가 됐는데 그런 그 권력과 돈과 모든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청년이 27살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또 마약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처도 많고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리고 보면은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거 보면은 거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종교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에 본인 스스로가 광주에 가서 정말 그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자기 조부 그리고 자기의 부모도 반성하지 않는 그 부분을 반성함으로써 좀 본인도 좀 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사자가 와서 사죄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들이 와서 사죄한 것도 아니고 손자가 와서 했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도 좀 그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 젊은 청년의 진정성은 서로가 통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둥켜 안고 또 한국인들의 정서고 특징이거든요. 또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 젊은 청년도 광주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최근에 모 정치인이 5.18과 관련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안에서 얼마나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를 만들고 있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은 비록 저 아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젊은 청년이라도 저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는 광주 시민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이게 통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정치인들도 좀 저런 걸 보고 진정성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사죄와 용서의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족들의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이 얘기도 듣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자기는 할아버지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 그러니 이것을 대리라도 해서라도 내가 여기 와서 사죄를 해야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26밖에 안 됐거든요. 26이 어린 것이 아니지. 다
하는 거 이제 20년씩 어떻게 다 이거. 용기가 가상하잖아요. 손자라 하지만은 기왕이면 전두환 씨 아들이 와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그게 더 우리 피부에 와닿지. 손자가 오니까 좀 거시경만. 네, 가족은 아주 광주 시민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가족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 전시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피해자의 네. 어머니가 꼭 안아주면서 눈물 닦아주고 그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여러 얘기를 합니다. 뭐 혹시 이제 뭐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마약 투약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정치적인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청년과 청소년을 얘기할 때 네. 모라토리움 얘기를 해요. 그것은 유예입니다. 네. 아직도 쓰리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죠. 이제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어른들이 또 보담아주고 채워주면서 비틀거리는 저 청년. 예를 들면 뭐 자기 아버지도 사실 뭐 개인사입니다만 가정사입니다만은 그 어려운 뭐 여러 아버지가 뭐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그런 과정에서도 결혼을 3번 했어요. 또 하고 또 그런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기도. 가정사도 굉장히 할아버지 때의 문제로 불행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실제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게 청소년 시기고 청년의 시기니까 그것이 하나의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사회도 이제는 광주 이야기들을 이제는 조금 더 톤 다운 시켜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주는 저 모습은 자기 아버지나 또 전두환 장본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광주 시민의 태도는 이제는 성숙했고 이제는 지향해서 조금 더 함께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감정적인 어떤 사죄와 용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후속 어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밝힌 내용 추징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내란 뇌물수수등 추징금이 2,205억 원이었어요. 97년도에 회수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없다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청년이 자기의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그 다 확인된 사실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미 망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상처가 많은 젊은 영혼이 그래도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 힐링이 된다면 그것도 그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청년도 이제 그만 좀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방송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 아픈 본인을 좀 그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젊은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하나의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참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면 이제 나오죠. 정부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4%포인트 이제 긍정 부분에서 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에서는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30%, 잘한다는 취지의 응답이 30%, 잘 못한다라는 게 60%였습니다.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유를 좀 이제 보여드리고 이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다 이제 전문이시잖아요. 이 긍정했던 이유와 부정했던 이유 1등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잘한다는 이유 1위도 외교였고 잘 못한다는 이유도 1위가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잘 못했다라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이제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외교. 먼저 우리가 선심을 쓰면 아주 나이브하게 일본도 화답할 것이다. 그렇게 갔는데 화답은커녕 실제로 된스리를 우리에게 줬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을 본다는 식으로 독도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 대통령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서 오히려 일본 우익조차도 너무 윤 대통령 홀대하는 거 아니냐, 선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일본 내부에서 그런 걱정을 할 정도의 결과를 안고 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의 측면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이 되면 MZ 세대 자체가 69시간 때문에 굉장히 휘청거린 데다가 지금 세대는 한일 관계를 볼 때 아주 수평적 대등적으로 봐요. 우리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가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오히려 한일 관계의 어떤 굴종적인 수직 관계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과정 없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일본에게 저렇게 왜 하지? 자존심 상하지. 이런 것들이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똑같은 주제가 이렇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확정 편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관련 뭐 대통령의 노력의 결과로 규제를 풀고 해서 이익이 보는 기업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일부 이익이 보는 것도 있고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그 경제 일부의 이익이 어느 정도 경중을 따졌을 때 큰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그 부정, 그러니까 잘 못한다라는 것에서 세 번째 이유는 민생이었어요. 지금 사실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도 민생이 8%고 오히려 외교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합치면 41%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전두환 씨 손자가 광주에 내려가니까 광주 시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한국 국민의 정서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경제요, 민생이지만 실제로 민생 어려운 거는 다 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일본에 대한 그 외교가 상당히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그 지지율, 긍정의 표를 한 지지율이 30%가 나왔다라는 거는 고정 지지층 30%가 그대로 이제 그 지지를 하면서 그럼 뭘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그 고정 지지층이 볼 때 딴 거 딱히 생각나는 게 지금 외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잘한 것이다. 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관계 정상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었어요. 단지 그것의 방법이라든지 후속 조처라든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다독이고 아우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라는 거는 역대 정권에서 국내 정치를 잘 못하다가도 대외 활동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지지율을 좀 올려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외교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읽는다는 거는 그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에요. 또 앞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G7에 또 초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기시다가 다시 이제 그 방한을 한다 그러는데 그때 이것을 만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그 김태호 1차장과 그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계속하는 정부가 하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고 이제 점점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과서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그 수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뭐 그냥 뭐 인터넷 언론도 아니고 그냥 가장 그냥 핵심되는 언론들이 차례차례 지금 이것과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할게요. 그와 같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밥상에 올릴 리가 없죠.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여당은 야당이 그걸 가지고 쟁쟁하는 데 대한 비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물론 민주당이 지나쳐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푸시해 왔을 때 우리 국민과 야당이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활용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뭐 없는 일도 만들어서 뭐 한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예. 그런 말하자면 정책적 도발이라 할까 일종의 네네. 이것도 도발이잖아. 쑥 들이미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간접적으로 언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고 보여졌을 때 그걸 뭐 국민이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받아들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오히려 야당을 그렇게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고 문제는 예. 일본의 자민당이 바뀌었냐 바뀔 것이냐 안 바뀐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문을 여는 글로벌 자유화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시기 좋아하고 일본 가서 뭐 어떤 자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가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극대화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한테 주는 선물은 거의 없는 예. 그냥 기분 좋게만 만들어주는 외교를 하고 오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거든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 외국 가서 점수를 따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그 발언이 이게 일본 의원이 질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의원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막 질문을 막 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제 뭐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본 측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일본 언론에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일본 정부도 그냥 두고만 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의원 연맹에서 후쿠시마 그 수산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왜 김태효 차장하고 인터뷰 하실 때 그 얘기 하잖아요. IAEA로부터 조사를 하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일 간의 치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김태효 차장이 하던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왜 정상회담 하자마자 얘기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본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나쁜 쪽으로는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쪽이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예를 든다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후에도요. 네. 뭐 교과서라든지 또는 뭐 위안부 문제? 예.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왜 하여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갖고 마치도 뒤통수 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은 시작이라 그랬는데 김태효 차장 말이 일견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 관계가 좀 더 강화가 되면 북한에 대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네네. 지금 뭐 그 반도체라든지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협조해야 될 게 많은 건 맞는데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계속해서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돼요.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독도, 사도강산 막 얘기 나오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후쿠시마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하게 답변했다. 예. 독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영 시원하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정말 일본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 거를 설득할 수 있고 정말 대안이 없겠구나. 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문호를 열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진전이 되는구나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갖다 퍼주고 오므라이스 먹고 뭘 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본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챙긴 게 없어.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은 앞으로 대외 정책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요. 그 앞서서 이제 김성한 전 실장이 사퇴했고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혹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꺼내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국에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의외로 뭐 국빈 방문은 매우 차질 없이 아주 훈훈한 대우를 받고 대통령이 돌아오실 거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미국에서 말씀하셨던, 예.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또 현재 뭐 주미 대사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적인 어떤 막구 지휘를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조태용 또 새롭게 이제 뭐 순차적으로 주미 대사도 차관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 차질이 없어 보여요.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기중하고 또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한국이 어떤 편을 드느냐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보실의 어떤 노력 떠나서 좋은 대우를 받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부분을 너무 우리 정부가 흥분해 있다는 거죠. 더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 하나라도 받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이 좋은 대우 받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미국 언론이 뭘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언론이 뭐 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과거처럼 그렇게 닫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오히려 더 안보실이 어떤 뭐 미국 정상회담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익에 맞는 말하자면 세일즈 영업 사원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오셨는지 대통령 부인이 무슨 뭐 레이디 가가 공연을 봤냐 안 봤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예정대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막 합동 공연이 있었고 하면 진짜 화제는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극진한 이렇게 대접을 받았을 때는 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뭘 가져와야 되나? 그래서 좀 언론에도 좀 아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엄청나게 그 환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만찬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북이란 그룹이 있어요. 빙고인가? 그 노래를 틀어줬다 그래고 언론에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대서 특별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그걸 꿰뚫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은 정상회담할 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벤트를 해주고 그러면 심지어는 저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가가지고 그 아리랑이 좀 더 그 진화된 그런 그 뭐예요 매스 게임 하는 데 가서 연설도 시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손안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에 묵고 예포가 몇 발이 나오고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뭐 블랙핑크는 이제 없던 일이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확장 억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심화된 얘기가 나오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뭐 나중에 초과 이익이 나면 그건 공유해야 된다. 대장동하고 완전 딴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심지어는 그 회사 기밀도 다 제출해라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 얼마나 배려를 해주는가. 그다음에 IRA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그 바이든이 지금 이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교과서로 배울 때는 미국은 동맹이었어요. 꽉 잡고 있어야 되는 동맹이었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의 어떤 글로벌 안정자 또는 균형자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도 뭐든지 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끌려만 갈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챙겨왔다라는 얘기를 들어야만 요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깎아 먹었던 점수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대접받았냐보다는 무엇에 가져왔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좀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정우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올해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소각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진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건조경보에 고온까지 겹쳐서 전국에 소각 산불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산 아래에서 시작된 불이 산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연기와 불길 탓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이후에도 쓰레기나 논두렁을 태우는 소각이 원인으로 밝혀진 산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소각 산불은 총 91건으로 전체 산불의 26%에 달합니다. 보통 산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입산자 실화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현재 농산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영농 부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서 제일 관행적으로 쉬운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각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도 소각 산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을 홍보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근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부주의나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고령화하는 농가 사정을 고려해 산불 위험 기간에는 직접 찾아가 쓰레기를 파쇄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에 고온 현상이 겹쳐 산불 위험이 고조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었으며 강원도는 소각산불 경보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소각산불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식목일과 청명 그리고 한식이 겹친 다음 주에는 다행히 전국적으로 단비가 예고돼 산불 걱정을 잠시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 휴양림에서 난 산불이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5분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 휴양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후 5시 55분쯤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은 진입로가 없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산림당국은 휴양림 내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통해 진화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헬기 5대와 산불 진화대원 95명이 투입돼서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낙엽 소각 때 발생한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갑자기 멈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소방당국이 이런 상황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승객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가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수십 미터 높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케이블카에 갇혀 있습니다. 119 구조대는 드론을 띄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승객 구조를 시작합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갑자기 고장난 상황을 가정해 부산소방본부가 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로프에 몸을 고정한 구조대원은 특수장비를 이용해 케이블카까지 이동하고 승객을 안심시키고는 아래쪽으로 함께 내려옵니다. 훈련은 육상에서 이뤄졌지만 해상이라면 선박이 케이블카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시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케이블카의 특성상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구조에는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구조 활동에는 헬리 게임제라고 부르는 특수 장비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카가 멈춘 상태에서도 구조대원이 이 장비를 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육상과 가까운 장소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굴절 사다리차를 구조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구치소에서 사건을 쉬쉬한 사실이 알려져 교정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수원구치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서울지방교정청에 구치소의 보고 누락 경위와 또 사후 조치 적절성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또 대통령실이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편안으로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 수 있다는 논란 이후 MZ세대 여론 수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장기휴가 사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30이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1건을 송치받아 14건을 기소하고 1건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아직 판례나 법리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수사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처벌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공개된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고위 관료들이 국내 주식을 대부분 매각하고 해외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직무 관련성 심사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회사라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신지원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강경성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보유한 해외 주식 내역은 5페이지에 이릅니다. 이름도 생소한 해외 주식을 37종목이나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196주의 넷플릭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억 1천여만 원의 해외 주식을 신고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엔비디아나 스타벅스 주식 소량을, 배우자는 아마존과 소파이 테크놀로지 등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60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19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주식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상당 부분 매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주식은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 고위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정보 취득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걸까?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 시스템을 보니 주된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고 해외 주식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분들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만큼 해외 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할. 지난 2020년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이 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에 일감을 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의 흐름을 반영해 해외 주식도 백지신탁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2년 넘게 국회 심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의 국내 주식만 심사하고 해외 주식 보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금송 등 묘목 11만 주가 북측 고위직 인사에게 보내는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전 통일부 차관이자 쌍방울 사회이사를 역임했던 A씨를 증인 신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산림과가 금송은 정원수라서 산림 녹화용으론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는데도 평화부지사 비서실이 북측 요청을 이유로 금송을 보낸 건 인도적 지원이냐고 물었고 A 전 차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아태엽 회장이 북측 인사에게 금송 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문서를 두고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해 뇌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테라 루나코인 사태 핵심 인물이죠.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테라 결제 서비스 도입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티몬 유 전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일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가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신 전 총괄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7개월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때리면서 멍이 빠지면 얘기하라며 반복적으로 폭행해 왔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 고작 출석 정지 5일에 그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A군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A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언어 폭력을 가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야 돼지 먹지 마. 그러면 때리면서 너는 때려도 안 아프지? 곧이어 물리적인 폭행도 뒤따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A군의 팔과 배, 허벅지 등 몸 곳곳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맞아서 멍이 들자 멍이 빠지면 다시 얘기하라며 며칠 뒤에 또 때리길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멍 들어서 때리지 마. 야, 멍 빠지면 얘기해. 그랬대요. 그리고 그 얘기 있고 나서 한 3, 4일 있다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같은 폭행은 A군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지난해 12월까지 7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이 장난 형식을 빌려 A군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 거의 매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내린 처분은 출석 정지 3일에서 5일. A군 측이 요구한 가해 학생 전학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 업무가 지난 2020년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가해 학생이 2명이고 언어폭력 외에도 신체폭행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전학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처분을 더 낮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A군은 언제라도 가해자들을 마주칠 수 있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이랑 저는 지금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전학 가게 해달라며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논란이 없었던 이런 미국에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내년 미국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현지 시간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We're witnessing American history. This is the first time a former president has been charged with a crime. So this is unprecedented.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는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데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그녀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변제한 13만 달러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중범죄인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추문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트윗을 통해 대선 개입 시도이자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하는 등 공화당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소에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부근 판비치에 모여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절망적이고 역겹다, 또 바이든을 탄핵하자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데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이는 미국 내정 사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유착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소위 러시아 커넥션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와 식량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하며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24가지 이상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비밀 계약의 중개인으로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을 지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무기 거래상이 지난해 말부터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거강꾼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With the support of Russian officials, Mr. Merkachev has been attempting to broker a secret arms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 국무부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 흘러가는 식량과 원자재 등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that deny the DPRK and other inputs that Pyongyang can utilize to further develop its weapons for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미국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러시아에 구금된 지 얼마 안 돼 북한 무기 거래와 관련한
백악관 발표가 나온 점을 주목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폴란드에 수출된 국산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폴란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가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 등 국내 업체 관계자들도 참관합니다. 폴란드 16기갑사단은 트위터를 통해 실사격 훈련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훈련탄을 K2 전차에 장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롭게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23개입니다.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와 세정 검사 장치 등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품목이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我が国は半導体製造装置の分野におきまして、極めて高い優れた競争力を有しております。軍事転用の防止を目的とした今回の措置によって、技術保有国としての国際社会における責任を果たしていきた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조치에 따라 미국과 한국, 타이완 등 42개 국가를 빼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일본 측은 밝혔지만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함께 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We 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president did discuss it, along with a host of other important regional and global issues. 그 결과 이달 초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일본도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려는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수출해온 일본 기업도 타격이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과 독일도 수출 규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우리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만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영국이 새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한 11개 회원국이 영국의 신규 가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고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가입하려면 전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협정을 주도하는 일본은 후쿠시마산 등 자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로를 지지하는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를 수중 로봇으로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가 사라져 철근이 노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011년 3월 사고 당시 녹아서 떨어진 핵연료의 열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부식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콘크리트가 손상되면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버티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쿠쿠전자가 만든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가 진동자 변색 등에 따른 위해 우려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한 초음파 가습기 진동자 색깔이 변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서 모든 제품의 진동자를 바꿔주는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진동자는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부품입니다.
연일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지 않겠고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화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